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셨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느끼며 바라본 적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처럼 타인을 스쳐 보낼 뿐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 2000년의 역사를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한 데카르트에 맞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타인을 마주할 때 존재한다. 철학의 중심을 나에서 타인으로 옮긴 이 혁명적 사상가, 그의 이름은 에마뉴엘 레비나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에마뉴엘 레비나스는 1906년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탈무드와 토라를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그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접하되 자신을 대접하듯 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의 철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레비나스의 관심은 단지 종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학에 빠져들었고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을 탐독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타인의 고통 앞에서 괴로워했고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레비나스는 이 소설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도덕이며 진리보다 책임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23년 17살의 레비나스는 프랑스로 건너가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양 철학의 거장들을 만났습니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이 철학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양 철학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는 데카르트의 말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철학은 주체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지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사유 속에서 타인은 어디에 있는가? 타인은 단지 내가 인식하는 대상일 뿐인가? 1928년 레비나스는 독일로 건너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를 만났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이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안과 고독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는다고 보았습니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그 속에서 타인은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생각했습니다. 타인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존재가 아닐까. 1930년 레비나스는 프랑스로 돌아왔고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프랑스군에 징집되었고 통역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하자 그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프랑스군 장교였기 때문에 일반 전쟁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만약 그가 민간인이었다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5년간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굶주림, 모욕과 폭력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유대인 포로들을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레비나스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악은 타인의 얼굴을 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치들은 유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그들의 눈을 진정으로 보았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레비나스는 수용소의 암울한 막사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철학은 무엇을 해왔는가?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 그들의 심오한 사상들이 이 끔찍한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나치에 협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레비나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학이 존재만을 생각하고 윤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철학은 다시 윤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레비나스는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리투아니아에 남아 있었고 나치가 침공하자 학살당했습니다. 레비나스의 아내와 딸은 프랑스의 한 수녀원에 숨어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레비나스는 엄청난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나 증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경험을 철학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타인을 진정으로 인간으로 대할 수 있을까? 레비나스의 첫 번째 주요 저작은 1961년에 출판된 전체성과 무한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서양 철학 전체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전체성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 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자, 즉 타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타인은 나의 사유 체계 속으로 환원되었고 나의 이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은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인은 나의 체계를 넘어서는 무한입니다. 이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타인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레비나스는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얼굴은 단순히 물리적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 자체, 타인의 취약함, 타인의 무한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한 명령입니다. 나를 죽이지 마라. 이것은 단지 살해하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마라. 나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마라. 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 호소를 듣는 순간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철학과 정반대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나는 타인을 마주할 때 존재한다. 타인이 먼저입니다. 타인의 얼굴이 나를 부를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 없는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책임질 때 진정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본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도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법칙이나 원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윤리는 이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를 비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물었지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존재보다 윤리가 먼저입니다. 하이데거가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면 레비나스는 나는 타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홀로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레비나스는 썼습니다. 타인은 나보다 먼저 온 존재다. 나는 이미 타인에 대한 책임 속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레비나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책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타인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타인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러나 레비나스는 이것이 진정한 윤리라고 말합니다. 윤리는 상호성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좋게 해주면 너도 나에게 좋게 해줘야 한다. 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윤리는 일방적입니다. 나는 타인에 대해 책임지지만 타인이 나에 대해 책임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이것을 종교적 전통에서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탈무드에는 더 나아간 해석이 있습니다. 타인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 레비나스는 이 전통을 철학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은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레비나스는 자유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언제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묻습니다. 이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 아무 제약 없는 자유는 결국 폭력이 되지 않을까? 나치들도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자유란 타인을 위해 쓰일 때만 의미가 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 대한 책임 속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역설적으로 나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레비나스는 사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레비나스는 대리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타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랑이란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레비나스는 신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을 하늘 위의 존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타인의 얼굴 속에 있다.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을 봅니다. 그 무한이 바로 신의 흔적입니다. 신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은 타인을 통해 나를 부릅니다. 레비나스는 썼습니다. 타인의 얼굴 안에서 신은 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부름은 명령이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서 신이 카인에게 한 질문입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신에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책임입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의 글은 난해하고 그의 개념들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을 보라. 타인의 얼굴을 진정으로 보라. 그리고 그 얼굴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것이 윤리의 시작이다. 레비나스는 평생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1995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90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상은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윤리학과 정치 철학에서 레비나스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얼굴을 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이미지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얼굴들을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로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전쟁과 기아, 난민과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레비나스는 바로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진정으로 보지 않을 때 윤리는 사라진다고.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진심으로 본 적이 있는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칠 때 당신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렸습니까? 뉴스에서 난민 캠프의 아이들을 볼 때 당신은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채널을 돌렸습니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인간성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에 대한 책임 속에서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레비나스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진정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 당신의 동료, 당신이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 그들 모두의 얼굴 속에는 무한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를 향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무거운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레비나스는 썼습니다. 존재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나를 알 수 없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결국 사랑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만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의 얼굴을 진정으로 보았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내일 당신이 세상으로 나갈 때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그 순간 당신은 레비나스가 말한 윤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그러나 근본적인 순간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보는 순간 말입니다. 레비나스는 결국 우리에게 사유하는 인간이 아닌 응답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철학은 혼자의 명상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